7장 8절 평균의 표집 분포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통계량들은 각각의 통계량에 대응하는 확률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통계량은 바로 확률 변수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대응하는 확률 값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1번부터 5번까지 카드가 적혀져 있는 5장의 카드를 복원으로 2장을 추출했을 때 카드 눈의 합의 평균을 조사하는 문제가 있었죠. 바로 그 앞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 1번부터 5번까지 적혀있는 카드를 복원으로 2장을 추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2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이라는 카드를 뽑았을 때 이 두 눈의 합의 평균값은 1이죠. 그래서 보다시피 이렇게 통계량 X바가 평균을 지금 표본 평균이었는데요. 그 표본 평균값이 1일 때 1에 대응하는 확률값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 25가지 중에 한 가지란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평균이 1.5가 나오는 경우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서 25분의 2가 대응이 됩니다. 이렇게 통계량은 각각에 대응하는 확률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확률은 어떤 표본을 표집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 변수가 되는 통계량의 확률 분포표를 다른 말로 우리는 X바의 표집 분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샘플을 표집하느냐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표집 분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표본들에서 얻은 통계량들의 확률 분포를 우리는 간단하게 표집 분포라고 표현하도록 하고요. 자, 우리는 표본으로부터 얻은 통계량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펴보려는 것은 바로 X바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 절에서는 요게 표본 비율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표본 분산인데 이거는 우리 7장에서 공부하지 않고 저 뒤에 가서 분산을 공부할 때 그때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따라서 지금 7장 8절에서는 표본 평균의 분포가 어떤 분포를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7장 9절에서는 표본 비율에 관한 분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통계량 X바하고 모 분산의 모수에 해당되는 모평균 뮤하고는 그 편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이 X바의 평균이 뮤라는 것을 배웠을 뿐이지 X바 자신이 뮤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즉 X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 얘기를 합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 평균하고 같은 것은 맞지만 X바 그 자체가 뮤가 되지는 않아요. 자, 보다시피 X바는 이렇게 여러 개의 값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뮤가 3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다시피 X바 값이 뮤하고 당연히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대수의 법칙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렇게 크기가 n인 표본을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이 n을 계속 증대시켜 나가면은 즉 표본을 계속 많이 뽑는 거예요. 1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 이렇게 계속 뽑아 보면은 표본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 차가 줄어든다라는 것이 바로 대수의 법칙입니다. 보다시피 표본 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이 아니에요. 그냥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라는 것이 대수의 법칙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전체 모집단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모집단이 만약에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 보겠습니다. 모평균은 뮤가 되고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X바 이 표본 평균들의 X바들에 의한 분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전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게 되면은 표본 분포, X바에 의한 표본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이라는 것을 공부했었죠. 우리는 무한 모집단을 염두에 두고 설명하겠습니다. 무한 모집단일 때 바로 표본에 대한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었습니다. 만약에 유한 모집단이었다면 여기에 유한 그 개수를
곱해야 돼요. n-1분의 n-n이에요. 하지만 무한 모집 단위였을 때는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자, 이제 전체가 만약에 정기분포를 이루게 된다면 표본 평균의 분포도 역시 정기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보다시피 평균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이렇게 n분의 시그마 제곱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이에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기분포를 이루게 되면 표본의 평균의 분포는 표본의 개수하고 전혀 상관없이 언제나 정기분포를 따르게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균은 뮤가 되고요.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무한 모집단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전체 이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이루는지를 전혀 모른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전체 모집단이 이제 정기분포를 이루게 되면 표본 평균은 여전히 정기분포를 이룬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만약에 전체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는 몰라요.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는 모르는데 평균은 뮤가 되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여전히 X바 표본 평균에 의한 분포는 표본 분포는 얘도 마찬가지로 근사적으로 이렇게 됩니다라는 것을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즉, 표본 분포가 전체 모집단의 분포가 정기분포를 이루든 정기분포를 이루지 않든 간에 추출되는 표본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표본 분포 X바에 대한 분포는 표본 평균의 분포는 정규 분포에 근사적으로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표본 분포가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표본을 선택을 함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서 정확하게 우리가 추론이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잘 알려져 있는 정기분포를 따르고 있다는 특징 때문입니다. 이 정기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률값을 아주 정교하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 경우는 우리가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요, 요 경우에 대해서 우리 책에 저자분들이 주사위를 던지는 예문을 가지고서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서 X바의 분포가 정기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하나하나 설명해 놨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는 모집단이 정기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아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기분포가 아닌 경우에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정기분포를 따르게 됩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한번 볼까요? 자, 주사위를 던지는 문제입니다. 주사위를 단 한 번 던졌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주사위에 눈이 나오는 것은 1번부터 6번까지 나올 수 있어요. 자, 공정한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6가지 경우 중에서 각각의 눈이 나올 확률은 정확하게 수학적 확률 6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분포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보고 그리고 이제 분산을 구해본다면은 평균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건 확률 분포표고요. 얘는 균일 분포를 이룬다는 것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죠. 왜냐하면은 1, 2, 3, 4, 5, 6. 자, 이와 같이 주사위 눈이 있을 때 이들 모두는 다 여기가 6분의 1 정도 된다고 볼게요. 자,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본다면은 이산형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균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균일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를 계산해 보면 평균은 3.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분산은 직접 계산해 보면 2.91667이 나옵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균일 분포를 이루고 있는 균등 분포 또는 이제 균일 분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전체적으로 평균과 분산은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사위를 2번을 던지려고 합니다. 주사위를 2번을 던져가지고 우리는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뭘 계산하려고 하냐면은 주사위 눈의 합의 평균입니다. 조금 전에도 확인해 봤던 것처럼 1번부터 5번까지 카드를 2장을 뽑았을 때 그 카드의 눈의 합의 평균값을 계산한 것이 앞서 확인해 봤던 것처럼 이렇게 표로 확률표가 나왔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서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주사위를 2번 던졌을 때 나오는 주사위를 2번 던집니다. 자, 그러면 표를 만들어 볼게요. 1, 2, 3, 4, 5, 6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역시 표를 만들어서 보겠습니다. 1, 2, 3, 4, 5, 6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주사를 던졌을 때 여기는 눈의 합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합을 계산하면 1과 1을 더하면 2가 됐죠. 아예 바로 평균을 써볼까요? 1과 1을 더하면 2가 되는데 평균은 1이 됩니다. 2하고 1을 더하면 3인데 평균은 1.5. 여기도 1.5가 됐죠. 3하고 1을 더하면 4. 4를 이렇게 둘러나니까 2가 됐죠. 4하고 1을 더하면 5. 5를 2로 나눴으니까 2.5. 3하고 1을 더해도 5. 2.5가 됐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5하고 1을 더하면 6. 6을 둘러놨으니까 3. 여기도 3, 3, 3, 3 이와 같이 돼요. 자, 그리고 6하고 1을 더하면은 7이죠. 둘러놨으니까 3.5, 3.5. 이 표는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되고요. 6하고 2를 더하면 8, 8을 둘러내니까 4. 여기도 다 4예요. 대각선을 가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서 같은 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하고 3을 더하면 9, 9를 둘러놨으니까 4.5가 됐죠. 이렇게 해서 눈의 합을 평균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6하고 4를 더하면 10, 둘러놨으니까 5가 되고요. 5하고 6을 더하면 여기 5.5가 됐죠. 여기 6이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가로가 6개고 세로가 6개니까 이 안에는 36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의 조합이니까 36개예요. 자, 그 중에서 여기 보다시피 눈이 자, 합이 1이 나오는 경우, 1.5가 나오는 경우, 2가 나오는 경우 각각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돼 있죠. 1, 1.5, 2, 2.5, 3 이렇게 가는데요. 보다시피 여기는 2.5가 나오는 건 4개, 2.5가 나오는 건 전체 36가지 중에 4개, 2가 나오는 것은 3개, 2개, 1개 나온다는 것을 이 도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이 통계량에 대한 확률 분포표, 이 표집 분포를 알게 됐는데요.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그래프를 그려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주사위를 1번부터 6번까지 나올 확률은 동일하게 6분의 1이었기 때문에 균일 분포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제 주사위 2개를 던져서 주사를 2번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합에 관한 평균을 이렇게 도표를 통하고 그 다음에 확률 분포표를 통해서 만들어 본 결과 이제 이런 모양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36분의 5니까 굉장히 작은 값들인데요. 여기 보면은 1부터 여기 여러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걸로 셉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1.5, 그 다음에 여기가 6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가지수가 많은 게 여기 3.5예요. 3.5가 여기 가운데쯤에 있습니다. 2, 2.5, 3, 3.5 여기쯤에 있네요. 4, 4.5, 5, 5.5가 있습니다. 자, 여기 3.5일 때 이게 36개 중에서 6개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가면서 개수가 조금씩 줄어들죠. 잘 보세요. 좌우 대칭으로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정확한 건 우리 책에 보면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사위를 2번을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합에 대한 평균을 계산해 본 결과 이런 도표로 바뀌었어요. 즉 주사위를 하나를 던졌을 때는 이렇게 균일 분포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제 주사를 2번 던졌을 때 눈의 합은 이와 같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주사위를 3번 던지고 4번, 5번을 던졌을 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주사위를 던지는 횟수를 n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이제 촘촘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결과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 두 개의 그래프를 보면 여기는 많이 흩어져 있는데요. 여기는 덜 흩어져 있습니다. 만일 더 많이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때는 이런 식으로 좀 더 뾰족한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즉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분산값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나 얘네들은 여전히 3.5라는 이 평균값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리고 얘네들은 균일 분포였다면 보다시피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 X바에 대한 분포는
그 n, 즉 던지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값은 변함이 없지만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이건 n이 2일 때 흩어진 정도가 컸다면 n이 3일 때, n이 4일 때, n이 5일 때 등등 n이 커지면 커질수록 평균에 밀집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구체적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그래프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다시피 분명히 전체 모집단이 균일 분포였잖아요. 다시 말해서 얘가 정균포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제 n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운데가 볼로 올라가는 종모양 형태의 그래프가 되면서 점차 정규분포 곡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평균은 이렇게 되고요. 분산을 살펴보니까 요거 이제 요 도표에 대한 분산입니다. 앞서 요거에 대해서 분산을 계산했을 때 이 분산값이 2.91667이었거든요. 그런데 n이 2일 때, 즉 주사위를 2개를 던졌을 때 분산값은 1.4 그리고 5833이 같이 됩니다. 이 분산값하고 이 분산값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고 봤더니 바로 다음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 분산을, 자 이제 표본은 바로 그 앞서 n이 2였었잖아요. 바로 이 표본 분산은 무한 모집단일 때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x바의 분산은 무한 모집단일 때는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요 n이 앞서 말했던 이게 이 주사를 던지는 횟수예요. n이 2였었기 때문에 이게 모분산 2.91667을 2로 나누면 정확하게 얘가 나옵니다. 이런 특징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n이 3, 주사위를 3번을 던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2.91667을 3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산이 더 작아진다는 얘기는 평균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종모양 그래프가 뾰족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라는 얘기예요. n이 4일 때, 5일 때, 6일 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은 작아집니다. 분산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평균에 밀집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자, 이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표본 평균의 분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을 요약하면은, 자, 이제 표본 평균에 대한 평균값도 모평균값하고 같은 3.5가 나오고 이거 3.5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사를 2개를 던졌을 때 나타나는 이 표본 평균에 대한 분산은 보다시피 모분산을 그 시행 횟수, 주사를 던진 횟수가 2번이었기 때문에 2로 나눈 값하고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X바에 대한 분포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던 이 문제를 요약을 해보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고 봤더니 모집단 분포가 이렇게 대칭이면 표본 평균의 분포도 대칭으로 나옵니다라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표본이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표본 평균의 분포는 종모양 그래프가 된다는 것, 그리고 표본이 커질수록 평균은 변함이 없어요. 3.5는 변함이 없지만은 분산값은 자꾸 줄어드니까 가운데에 밀집되어 있고 뾰족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평균주의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수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X바하고 모평균의 차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표본 평균하고 모평균의 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심극한 정리, 아주 중요한 정리입니다. 원래 이 중심극한 정리는 통계학과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수학과 같은 데서 직접 증명을 해가면서 학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워낙 중요한 표본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 대표적인 정리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입문서이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증명하지 않고 중심극한 정리가 어떤 정리다 라는 취지에서만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는 바로 표본 분포 X바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이든 정규분포가 아니든 상관없이 만약에 평균, 모집단의 평균이 뮤라 하고
모집단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고 가정했을 때 무작위로 n개의 표본을 선출을 했어요. 그래서 X바 표본 평균의 분포는 언제나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규 분포에 근사적으로 가까워집니다라는 것이 중심극한 정리의 뜻입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면 표본도 당연히 정규 분포가 되는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닐지라도 표본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표본 자체는 정규 분포화 되는데요. 보다시피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표본 평균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표본을 가지고서 모집단을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밀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표본의 개수를 좀 더 많이 늘리면 됩니다. 근데 이 표본의 개수를 많이 늘리면 좋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표본이 많이 선택되면 선택될수록 그만큼 시간도 비용도 노동력도 많이 수반돼요. 그래서 적절한 어떤 인원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우리는 표본의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도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리 뜻 잘 이해를 해두세요. 워낙 중요한 정리입니다. 별 표시해놓고 잘 익혀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표본 평균이 갖고 있는 특징을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자, 전체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면 당연히 X바 표본 평균의 분포도 정규 분포가 됩니다라는 사실이에요.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분산은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n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산은 자꾸 줄어들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이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모집단이 어떤 분포인지를 전혀 몰라요. 대신 모평균이 얼마인지 모분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다라 보겠습니다.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 된다면 보통 이제 30개 이상이 뽑히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대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물론 더 많이 뽑으면 더 정교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도 한 이 정도의 표본 정도만 선출하더라도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X바의 분포는 결과적으로 표본을 30개 이상 정도만 뽑게 되면은 그것만으로도 정규 분포라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도 큰 지장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의 결과로부터 이런 특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간단한 예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예제 7의 4번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엘리베이터의 전격 하중이 1350kg이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탈 수 있는 인원은 20명, 최대 인원은 20명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그러면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이걸 넘을 확률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정은 자, 이제 평균은 64kg 그리고 표준 편차는 10kg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하는 얘기예요. 20명의 몸무게를 다 합쳐서 1350kg이 넘을 확률을 20명의 몸무게가 전격 인원이고요. 그리고 하중 받을 수 있는 하중이 1350이라 가정한다면 얘를 20으로 나눠 본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는 문제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결과만 써볼게요. 그러면 67.5kg 이제 균등하다고 가정했을 때 67.5kg 이상이 탈 확률은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예요. 평균적으로. 그럼 67.5kg 이상이 된다면 엘리베이터의 그 제한에 걸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하고 봤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 근사적으로 우리는 지금 요건 뭐냐면 G스퀘어를 계산한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했던 G스퀘어 값인데요. 자, 이 표본 평균에 대한 G스퀘어 값은 X바 마이너스 뮤 그리고 보다시피 n분의 시그마 제곱이잖아요. 이건 분산이거든요. 여기는 표준 편차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양의 조건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이것이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화된 확률 변수 G스퀘어 값이에요. 여기다 대입을 해봅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하는 겁니다. 계산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계산하지 말고 이거 결과를 쓰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얘를 평균적으로 1인당 67.5kg 이상이 되는 사람이 타면은 이제 이게 엘리베이터가 멈출 테니까 그렇게 되는 확률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67.5kg 이상, 평균은 64라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아까 10이라 얘기를 했었고요. 그 승차 인원은 최대 20명이라 했으니까 이걸 계산한 거예요. 요 오른쪽을 다 계산했더니만 이 좌변이 지스코어 값이고요. 이게 1.5652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표준화 시켰기 때문에 여기가 1.5652 이상이 되는 요 확률을 계산한 거죠. 자, 이제 정규분포 표를 통해서 0부터 1.56 여기까지를 뺀 거죠. 자, 이제 이 오른쪽 반이 0.5잖아요. 0.5에서 이 확률을 뺀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 뒤편에 보면 이렇게 표준화된 확률 분포 표가 있으니까 그 표를 보고 계산하면은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 값이 0.05876으로 나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정도 확률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본을 통해서 얻어지는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지스코어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전체 모집단에서는 시그마분의 x-뮤였었잖아요. 근데 표본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n분의 시그마 제곱,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기 때문에 여기 표준 편차는 여기다 양의 조건을 취한 거예요. 앞에서 계산했던 정규분포를 계산했던 과정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가 전체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분포를 따르든지 상관없이 표본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연스럽게 정규분포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론적 근거는 중심극한 정리 때문이었었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리통계학을 공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수리적으로 계산해서 정말 그렇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중심극한 정리가 어떤 정리다라는 개념을 잡는 데만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표본 합의 분포인데요. 이거는 이제 표본 합의 분포는 보다시피 x바의 n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expectation 기대값의 성질은 이 상수가 바깥으로 그냥 나가거든요. 바깥으로 나가고 요거는 앞에서 뮤라 얘기를 했으니까 당연히 n뮤가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본 합의 분산은 자, x바에다가 n배를 한 건데요. 분산이 갖고 있는 성질은 분산 VAX는 A가 나갈 때 제곱이 돼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곱이 됐어요.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니까 약분하면 n 시그마 제곱이 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 이제 표본 합의 평균은 이거고요. 분산은 이거니까 자연스럽게 n뮤 n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됐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분포라면 얘도 정규분포가 되고,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라 할지라도 표본의 개수가 30개 이상 정도가 된다면 근사적으로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n뮤 n 시그마 제곱 똑같이 돼 있으니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표본 비율에 관한 분포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비율에 관한 표집 분포인데요. 자,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항분포라는 것을 공부를 한 적이 있죠. 자, 만약에 성공할 확률이 P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즉 성공할 확률이 P, 실패할 확률은 Q, 다른 말로 1-P라 했을 때 성공 아니면 실패, 합격 아니면 불합격, O 아니면 X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인 결과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형태의 시행을 베를린 시행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베를린 시행을 독립적으로 시행해서 얻은 것이 바로 이항분포입니다. 즉 성공할 횟수가 R번이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성공할 확률은 P, 실패할 확률은 1-P, 그래서 우리가 이항분포를 따르는 경우는 다음같이 표시했었죠. 자, 이제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시그마 R이 0부터 N 전체 N번 중에서 R번을 성공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X가 성공할 횟수였다라고 가정할게요. 성공할 횟수가 R번이었습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는 NR 그리고 이제 성공할 확률이 P, 그럼 P의 R승, Q는 이제 실패 확률이에요. N-R이에요. Q 대신에 1-P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이 앞서 배웠던 이항분포였었죠. 베를린 시행이 독립적으로 시행됐을 때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이미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이렇게 확률 변수가 이항분포를 따르게 될 때 그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은 NP라는 것도 이미 앞에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NPQ예요. NPQ, Q가 1-P이기 때문에 NP 그리고 1-P로 쓴 것뿐입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다 배웠던 이항분포,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 우리가 다뤘던 그 평균과 분산이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전체 모집단이 이와 같은 이항분포를 따른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니면 베를리 분포를 따른다 해도 되고요. 자, 편의상 이제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표본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표본을 선택하는데 전체 이항분포를 따른 것 중에서 n개의 표본을 추출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뭐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X가 어떤 여론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의 수다라고 가정합시다. 또는 뭐 X를 했을 때 5를 선택한 사람의 수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N명의 표본을 선택했는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확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공적을 기대한다면 성공이라고 선택한 사람 또는 이제 합격과 불합격이라고 가정했을 때 합격한 사람의 수 등등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확률을 이제 기대하고 있을 때 n명 중에서 x명이 성공했다, n명 중에서 x명이 찬성했다 등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표본 비율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본 비율. 자, 이 표본 비율하고 전체 모 비율을 필요했을 때 이 표본 비율의 평균은 모 비율과 같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게 표본, 자, 이 표본 비율의 평균이에요. 표본 비율 자체가 모 비율과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표본 비율의 평균이 모 비율과 같습니다 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표본에 대해서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다시피 표본 비율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체 표본으로 선택된 인원수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합격 이런 인원수를 x라고 놨을 때 n분의 x가 표본 비율입니다. 자, 이제 표본 비율에 대한 기대값은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사실 금방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제 표본 비율의 정의가 n분의 x였잖아요. 자, 이제 기대값은 x 앞에 곱해진 상수는 바깥으로 그냥 나갈 수 있어요. 2x가 되고 이 x가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에 대한 기대값 이거잖아요. 여기 보다시피 성공할 확률에 대한 기대값이 np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얘는 n분의 1 np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p가 돼요. 그래서 표본 비율에 대한 평균도 모 비율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냐면 표본 비율의 분산이에요. 분산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이제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입니다. 표본 비율에 관한 분산. 그런데 이 표본 비율이 n분의 x로 되어 있잖아요. n분의 x. 근데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가 나갈 때 이거 제곱이 돼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n제곱분의 1 vx 이렇게 되죠. 그런데 n제곱분의 1이고요. vx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npq예요. npq가 되죠. 하나 약분돼서 n분의 pq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q는 1-p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표본 비율에 대한 분산은 n분의 p 1-p가 돼요. 어렵지 않죠? 기대값의 계산 방법과 분산의 계산 방법만 앞에서 다 배웠던 거잖아요. 그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충분히 이렇게 표본 비율의 기대값은 모 비율과 같고 그리고 표본 비율의 분산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샘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모집단이 만약에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해봅시다. 어차피 베를린 시행도 이항분포랑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베를린 시행 또는 이제 이항분포를 따른다 했을 때, 자, 이제 표본 비율에 대한 것은 표본 크기가 이 추출되는 이 개수가 충분히 크다면 대수의 법칙과 중심극한 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즉, 이 표본은 전체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표본은 앞에서 우리가 x바인 경우에는 얘네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배웠었잖아요. 여기가 이제 뮤 그리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것을 배웠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표본 비율도 그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라는 얘기인데요. 단 주의할 점은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가능합니다. np가 5 이상이고 nq가 5 이상이 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표본 비율은 정규분포화됩니다.
NP가 5보다 커 나왔고 NQ도 5보다 커 나왔다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다 만족할 때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표본 비율도 역시 중심극한 정리가 적용돼서 정규 분포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는 간단하게 예를 통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 비율이 어떤 특징이 있구나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뒤에 가서 우리가 추정이나 할 때, 추정, 검정 이런 거 할 때도 다시 한번 이 표본 비율과 그리고 표본 평균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제 7의 5번을 보겠습니다. 통계학 강의가 70명씩 10개 반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특정 반의 여학생 수가 과반이 넘을 확률을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단 사회계열 전체 여학생의 비율은 0.54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책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계열 안에 이 통계학 인문이라는 강좌가 모두 10개 반, 한 반에 최대 70명까지만 수강이 가능하게끔 10개 반이 개설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사회계열 학생이 전체 0.54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 봤을 때 모두가 빠짐없이 10개 반 중에 한 반은 가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랬을 때 보다시피 특정 반의 학생 수가 과반이 넘을 확률, 즉 표본 비율이 0.5가 보다 클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도 역시 계산기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그냥 계산 결과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P가 5보다 크나 같은지 NQ가 5보다 크나 같은지를 조사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표본 비율에 대한 것이 정규 분포화 되기만 하면 우리가 표준화 시켜가지고 정규 분포에 표준화된 확률 변수를 이용해서 확률값을 그나마 쉽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해 본 거죠. NP를 계산하니까 37.8, 5보다 확실히 크죠. NQ를 계산해 보니까 역시 32.2니까 이거 5보다 다 크니까 그러면 표본은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즉 전체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르든 간에 상관없이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표본은 정규 분포화 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규 분포 이론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X바 대신에 P바를 쓴 거고요. X 대신에 P, 여기는 보다시피 요거예요. 이게 분산이잖아요. 표본 비율의 분산의 양의 제곱근을 계산한 거죠. 자, 요 공식에다 대입을 한 거예요. 그 P바가 0.5보다 크게 되는, 나머지는 문제에서 주어졌던 표본 비율 0.54였잖아요. 사회계열 전체 여학생의 비율이 0.54였으니까 이게 모 비율이 0.54. 자, 이제 표본 비율이 0.5보다 크게 될 확률을 다 계산한 거죠. 여기다 그대로 대입을 한 거예요. 계산기로 다 해보니까 요런 값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0.6715가 나옵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정규 분포화 되어 버렸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0.6715 이거보다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거 계산한 방법 다 잘 알고 있죠. 자, 여기가 플러스 0.6715 0부터 0.6715를 구한 다음에 표준을 시킨 거니까 0부터 6715를 구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오른쪽 반을 다 더해야 되니까 0.5를 계산한 거죠. 이 확률에다가 0.5를 더하니까 이게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런 것도 도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결과를 하나 얻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모집단이 어떤 분포로 이루어지는지를 모른다 할지라도 표본의 개수가 많으면 바로 이 표본 분포는 자연스럽게 중심극한 정리로부터 정규 분포화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대표적인 통계량으로서 X바하고 P바, 즉 표본 평균과 표본 비율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통계량들을 가지고 우리는 모집단의 모평균과 모집단의 모비율을 추정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린 지금까지 우리가 표본 분포에 관해서 학습을 했었고요. 자, 이어서 교재 제 8장 추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